이어서 중간고사 동아고등학교 분석 설명회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네네. 동아고 국어 분석을 하면서 네. 좀 이제 감정이 차올라가지고 네. 흥분을 좀 한 것 같아서. 앵그리버드. 네, 거의 앵글거렸어요. 앵그리버드인 줄 알았어요. 화를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코멘트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학도 약간 격앙된 상태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감정 공조해 주셔도 될 것 아, 오케이,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닝, 아, 비상입니다. 아, 자, 이 비상이 시사하는 바가 이제 뭐냐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요번 동아고등학교 중간고사요. 사실 이렇게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변형이 없었어요. 또 갑자기 열이 또 차오르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너무 뭐 어떻게 저런 단호한 평가를 하냐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좀 좋았던 시험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많은 분위기가 형성됐겠지만, 이번에 적중률이 거의 100%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이걸 민수쌤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루 만에. 민수쌤 책에서 다 나왔다. 맞아요. 사실상, 네. 다 나왔다. 거의 똑같이 나온 문제들도 꽤 많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아까 저도 이제 국어 적중률이 좀 높았지만 네네. 이 국어 적중률하고 수학 적중률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뭐 그냥 첫 문제 100만 문제 를 던져주고 그 안에서 나왔다 하면 사실 좀 창피한데 그쵸, 그쵸. 정말 뭐 시험 전날 찍어준 개념도 있었지만 그쵸. 제 개념서에서 나왔다는 거는 약간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왕. 네. 민수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수업을 하는 그 느낌이 이제 사실 가장 좋은 수학에 대한 문제 은행이 저는 모의고사라 생각하거든요. 뭐 세인이다 뭐다가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다. 쌤 정말 싫어합니다. 네. 정말요? 네.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제가 이 모의고사에 녹아진 개념서를 제가 마지노선이라는 걸 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따왔고 그 많이 따오진 않았고 그 적중된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다 정도이긴 한데 뭐 우연히만 어쨌든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어서 좀 가보면서 문제가 어떤 게 나왔냐 보면요. 주요 문항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실제로 객관식 11번 그리고 객관식 13번 그리고 뒤에 슬라이드에도 있겠지만 논술형 3, 4, 5번이 가장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5개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근데 뭐 사실 적중은요. 아까 민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90% 적중을 완성시킨 이런 민재 선생님께서도 아까 적중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저도 정말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적중을 100% 시켰는데 네네. 제가 너무 적중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네. 물론 저는 기분이 좋죠. 적중을 했다는 건 뭐 제가 기분이 좋았을 상황인 거고 몇몇 아이들은 사실 울면서도 울더라고요. 정말 선생님이 찝어준 문제에서 다 나왔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뭐 서술형 쓰다가 시간이 다 가서 실수를 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맞아요.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던 것만큼이나 그리고 또 서술형 문제 배점이 워낙 컸잖아요. 그쵸. 네, 60점어치입니다. 요번이 완전 새롭게 이제 바뀐 건가요? 사실 18년도, 19년도가 똑같이 50%, 60%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 21, 22는 그런 기조로 가지 않다가 다시 이게 3년 만에 부활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보면요. 제가 적중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 동아고등학교에서 자체 부교재로 이제 RPM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서죠. 개념을요? 그렇죠. 개념원리 유형서 RPM을 이제 갖고서 그 RPM에서 나올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RPM 출제 체감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연계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말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문제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중된 11번, 13번 문제 모두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옆에 출처 보이시죠? 그렇죠. 11번, 13번 모두가 15년, 16년도 9월, 11월 모의고사 기반의 문제였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교재에서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RPM에서도 그대로 나왔고 뭐 저도 적중을 시켰지만 RPM도 적중을 시켰다. 그만큼 이제 기본적인 문제다. 여러분. 네, 그러면서도 이제 대비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나. 이 문제는 사실상 난이도가 조금은 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같은 이런 합답형 문제는 이제 보통 기억과 니은은 이제 해석 위주로 좀 잘 가다가 그렇죠. 디귿부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던 문제. 네, 이런 문제 또 특히나 그리고 이번에 사실 3월 모의고사에서도요. 저는 사실 고1 거 모의고사보다는 고3 거 모의고사를 좀 풀어봤는데 킬러가 합답형 문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촉이 있다고 와가지고 합답형 객관식에서 킬러가 나올 거다 라는 문제를 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가 찝어줬는데 이게 딱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기분이 좋았던 거지 이걸 보시는 학생들의 여러분들의 아니죠. 애들도 이제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아니시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은 게 네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대로 못 풀었어요. 죄송해요. 네. 사실 죄송해요라는 말을 네네네. 저희들한테 할 필요는 없는데 맞아요. 아이들 그런 말을 할 때 참 그렇긴 하죠. 네, 뭐 제가 더 근데 어쨌든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도움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기말고사 때는 더 그럴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험 본 당일날 시험지를 쓰고 또 가서 그쵸. 중앙고 앞에 또 가서 물론 학원 앞이지만 또 가가지고 시험지를 받고 저는 환호성을 질렀는데 아이들은 또 그쵸. 이제 약간 그때 표정이 제가 기억이 나요. 네네 네, 엄청 좋아하던 표정. 저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은 울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문제 분석만 조금 해보면요. 11번 같은 경우는 기억률 해석으로 풀고 디귿은 해석이 불가니까 직접 계산하라.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이 나왔고요. 13번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마이너스 보를 플러스 보로 나왔던 걸 마이너스 보로 바꾼 문제기만 하고요. 그냥 별건 아닌데 나머지가 같다라는 힌트를 주면서 관계식을 해석하고 그 관계식에서 A랑 B가 같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A를 B로 바꾼 순간 혹은 B를 A로 바꾼 순간 저 식이 실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뒤로 몫을 구해서 계산하는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3, 4, 5번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배점이 크잖아요. 60점. 그쵸. 사실 객관식이 13문제 나오고 주관식이 이렇게 5문제가 나왔는데 5문제의 배점이 60점. 앞에 걸 다 맞아도 이 2문제 더 맞는 게 더 중요했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모의고사 문제를요, 풀어본 친구들은 물론 맞았겠죠. 근데 맞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그 수학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보면은 주관식을 풀이 과정에 집중한다기보다 답을 빨리 내는데 좀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쵸. 아무래도 주관식이니까. 근데 오일만 카드 정은 주관식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논술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 자체를 적어내는데 집중하는 연습은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단순히 16번 같은 논술형 3번 같은 문제도 K 구하고 바로 답을 구하면 됐어요. 근데 그건 아마 아이들이 해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꽤나 막힌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습관으로만 풀어대는 그 습관이 문제풀이에 적용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부분의 10점어치의 문제를 가져가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한 서술은 분명히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필요 개념 같은 경우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미정계수 파악과 그리고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문제였고요. 17번 문제도 논술형 4번 문제죠. 근데 이제 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그 인수분해 기억나시나요? 네네, 기억나죠. 어떤 수가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사실상 숫자 개념으로 보면 배수죠. 배수나 네. 약수의 약수, 개념이 그쵸.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문자로 갖고 오니까 아이들이 그냥 인수분해까지만 적용하려 해요. 근데 실제로 인수분해가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문제가 정해준 거죠. 그쵸. 그럼 의심하지 말고 덤볐어야 됐어요. 그쵸. 분수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나누어 떨어져. 근데 분수꼴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분자가 분모의 배수야. 혹은 분모가 분자의 약수야. 라는 해석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답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그런 경우에 케이스 분류가 좀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달문에서 이미 조금 힌트를 얻고 맞죠.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 인수 정리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숫자에 좀 비견돼서 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식이라기보단 약간 상식적인 좀 더 초등학교 때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 좀 가미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논술형 5번. 15점짜리면서도 킬러 문제로 나온 거죠, 사실상. 근데 이런 정보 처리 문제가요, 아이들이 보통 평소에 풀어 제끼는 연습은 정말 말 그대로 수식에다 그냥 숫자를 대입해 보거나, 그쵸. 그냥 진짜 계산으로만 끌고 가려는 그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게 센이죠. 그렇죠. 사실 그런 유형풀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마다도 조건 하나하나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좀 더 잘 됐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이거 뭐야? 하고 하다가 숫자 대입해보다가 막 시간 많아지고 길어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정리도 안 되고. 시행착오 하다가 시간 관리가 안 돼서. 그렇죠. 사실상 이게 가족권을 보면은 A, B, C, D 자연수라고 나왔어요. 정해진 틀이 있다는 겁니다. 즉, 순서상 나온다는 겁니다. 가에서 순서상 파악했어야 되고, 나에 보면요. 복수수가 실수이다. 제가 교재에서도 매번 강조했지만, 발을 처리해서 같다. 실수는 바 처리해도 같다. 나중에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그 개념을 써서 관계식 해석하고 다조건은 거의 암기 형식으로 제가 가져갔었지만 인수분해를 통해서 74가 나오는 숫자를 파악하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다 조건을 합산시킨 어떤 정보에 의한 A, B, C, D가 딱 두 쌍 나옵니다. CD가. 그래서 그 그 마지막에 Z2, Z바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답에서 25랑 29가 나오는데 몇몇 아이들은 25를 써서 틀리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정에 대한 점수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이 15점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15점이 닦아지진 않았겠지만 부분 점수를 좀 많이 인정을 그렇죠. 해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자체에 접근하지 못한 친구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국어나 수학이나 마찬가지인 게 네. 이게 문제나 보기나 발문에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문제 힌트나 문제 답으로 추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개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우리가 문제 속에 녹아져 있는 그 개념이 뭔지 오답을 처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유형 연습만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죠. 네, 조금만 변형돼도 아이들이 많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적중분석 요 정도만 하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총체적인 출제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학습 전략에 대해서만 정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교재 연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가져가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 부교재가 연계가 됐던 어떤 문항들은 다 객관식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객관식 문제는 2점, 3점 막 이러던데 서술형 문제가 하나가 10점, 15점 잃어버리니까 예, 사실상 체감 자체는 높았지만 고점을 가져가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막 고득점 맞는데 도움은 크게 안 됐다 이런 맞죠. 거죠. 사실상 모의고사를 경험적으로 풀어본 아이들이 2점을 좀 많이 얻었겠지만 사실 상위권 아이들에게도 이걸 평소에 서술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는 생각을 안 해보다 보니까 말렸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을 그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서술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쉬운 객관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해요. 실제로 이 60점어치를 어떻게 해결하지 50분 안에 이 고민에 이제 쌓여있는 아이들이 앞에서 빨리 풀고 넘겼던 객관식을 1번이라든가 단순 계산 문제, 덧셈뺄셈 문제도 실수하고 4번 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체 제작 문항이 없었습니다. 야,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동아고가 이제 뭐 킬러 문항이 물론 그 중간고사 올 객관식이었지만 기말고사부터는 자체 킬러 문항이 하나씩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18, 19년도처럼 50%, 60% 똑같은 서술형 100점을 가져갔던 그 당시에도 자체 문항이 있었어요. 논술적 성향이 짙은. 근데 이번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험적 이점이 가장 컸고 아이들에게 모의고사 풀어본 아이들은 잘했을 거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네, 풀어본 아이들이 잘했다. 네. 원래 풀어봤다고 해서 무조건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좋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개념 학습을 정말 똑바로 했다면 이 문제를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접근법, 올바른 접근법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한 들이 이제 점수를 네, 받아야 그 학생이 되는데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상 이 문제는 뭔가 모의고사 문제를 서술형에 놓으면서 어떤 그런 심리적 압박감,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실수 유발해서 물론 실수 유발을 잘했다라고 평가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연계율이 높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RPM을 풀어본 애들이라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뭐 당연히 틀렸겠지만 그러면 이게 극상위권하고 네. 하위권, 중하위권하고 이게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매우 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많이 선행한 애들, 많이 풀어본 아이들은 뭐 점수가 30점, 30점 이하의 친구들도 아주 많고요. 그리고 1등급을 맞은 친구들은 당연히 100점이라든가 혹은 실수 하나로 인해서 뭐 90 몇 점. 네. 이 정도의 점수를 만졌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뭐 1등급 컷 뭐 예상한 것도 좀 웃긴 노릇이지만 뭐 최근에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90점대 초반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경향에 대해서 수준별 학습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답변을 드리면은 뭐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으로 나눠봤습니다. 뭐 일단 실력과는 관계없이 모의고사 기출 대비는요. 이제 더 이상은 선택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렇죠. 네. 항상 최고의 문제은행이 모의고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걸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센이나 맞불, 뭐 RPM 다 좋은데 다 좋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기출만큼은 꼭 한 번씩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요 모의고사 해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에 요구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접근 방식이 정확하게 먼저 부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거를 좀 명시를 하고 보면서 오답을 좀 해가면서 그런 학습을 좀 이어갔으면은 이번 시험도 사실상 잘 대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일단 하위권 같은 경우는 보다 확실한 개념 학습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형별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좀 수학 강사로서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주는 느낌이 이해 기반의 과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암기라는 두 글자를 썼는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암기와 이해를 이제 완전 대결 구도로 봐요. 그쵸. 완전 반대되는 의미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암기만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암기만 해서 풀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문제죠. 절대로 암기만 하자는 게 아니라 항상 선행 조건은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 역할은 제가 하고요. 물론 제가 하고요. 그 이해를 한 후에 우리가 이게 자주 나오는 개념이고 내가 이해했으니까 이런 풀이 정도는 내가 암기를 해두면은 우리는 어쨌든 내신이란
50분 안에 요 20문항 가까이 되는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암기는 또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부교재부터 확실하게 연습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건 못 풀더라도 아는 건 틀리지 말자. 이런 기조를 좀 더 학습을 하는 게 하위권에게 좀 더 맞는 학습법이 이게 제가 보니까 네. 윤쌤 수업에 이제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이렇게 고르게 분배가 네, 잘 되어 사실은 있더라고요. 좀 넓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는 네. 좀 특이했어요. 보통 이제 뭐 타겟을 뭐 나는 상위권이다, 나는 하위권이다 이렇게 좀 가져가거든요. 네네네. 뭐 어떤 그것밖에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특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상중하를 다 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네.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비결 같은 게 좀 있나요? 사실 저는 제가 지금 말로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저는 사실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게 모두 똑같은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나름의 그런 비결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 대상층의 어떤 타겟에 따라서 대하는 그 어떤 수업의 메커니즘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학이란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개념학습과 그 개념을 응용한 문제풀이. 당연한. 상중하든 간에 네. 에센셜은 필요하고 그렇죠. 그 에센셜을 내가 제공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위권 학습법에도 보면요. 개념을 백지 테스트 연습을 해라 적어놨어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념이라는 내용이 기본인데 그쵸. 기본을 정말 쉽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0단어로 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센셜이에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이 필수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지. 왜 개념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반문을 하고 싶다면 그냥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 문제 풀다가 왜라는 질문을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내가 이건 이래서 이거야 했을 때 근데 왜?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나오면 개념을 아는 거고. 제가 공부했을 때도 네. 생각해보면 수학 공부할 때 네.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네네. 좀 싫어했어요. 네. 그때 맨날 딱 듣는 말이 뭐였냐면 개념을 공부해야 돼. 개념을 공부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개념을 제대로 제가 익히는 순간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책을 여러 번 보거나 네.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냥 거기 나오는 공식 같은 걸 외우는 게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니죠. 네. 네. 그게 아니라 결국 이해를 바탕으로 거기 어떻게 도출해서 그 정답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개념이 아닌가. 맞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 유도 과정 같은 것도 사실상 아이들이 많이 경시하잖아요. 그쵸. 이거 내가 뭐하러 알아요? 저도 경시했어요. 네. 근해 공식 그냥 딱 보면 이해 이분이 어쩌고 저쩌고. 그쵸. 이것만 알면 되지. 개인만 하면 되지. 아니거든요. 정말 이 근해 공식이라는 개념 하나에서 나중에 2차 함수에서 이제 축을 발견하는 그 대칭축을 발견하는 그 과정도 이어지고 그리고 뭐 성질 같은 걸 파악할 때도 이 공식 유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기만 하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해를 한 후에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자라는 내용을 좀 더 제가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 드리면서 이 학습 대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 아젠다라고 네. 적어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네네. 이게 뭐 6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네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네. 이런 거죠. 기말고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말고사 준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망치고서 기말을 만약에 준비한다 칠게요. 그럼 사실상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합니다. 이거 제가 능력이 안 된다가 아니라 물론 잡아놓고 속된 말로 잡아놓고 가두고 패면 뭐가 안 되겠어요. 되기야 되겠죠. 그런 뉘앙스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점수만을 위한 기말고사 준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주는 그 특성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무입니다. 레벨 1을 깨지 못하면 2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2를 깨지 못하면 절대 3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기말 넘어갈 때 바로 컨텐츠 점프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당연히 쌓아 나가야 되는 거다. 그렇죠. 실제로 기말고사 시작 범위가 부등식부터인데 이 부등식이 부등식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사실 이 방정식과 부등식이랑 대단원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결국 방정식과 부등식은 또 함수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결국 함수를 못한 친구들이 부등식을 잘할 수는 없다는 말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음 단원 제가 이따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기말고사에서요 범위가 5개가 나옵니다. 부등식, 점, 직선, 원, 이동 그 중에서 4개 이 좌표 평면이라는 단원이 해석기하학으로 처음으로 등장해요. 아이들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단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해석기하학의 어떻게 보면 시초죠. 그 기하를 다루는 처음 기본 자세가 언제가 처음이었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잊으셨겠지만 배웠던 삼각형, 원, 사각형 등 도형 있죠. 도형. 그렇죠. 이 도형이 전부 기하예요. 근데 이 논증기하라고 하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건 그 논증기하적 성질을
좌표표면 X축, Y축에 그대로 가져오면서 해석기하러 어떻게 표현되냐. 그래서 식을 보고 이거 무슨 도형이냐. 그쵸. 반대로 도형을 보고 무슨 식이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과정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놓쳤던 그리고 잊었던 중학교 때 수학을 다시 한번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등학교 1학년 것만 해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위주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가 쉽네? 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정말로 동화과 선생님들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다면,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셨다면 아마 기말고사는 자체 문항 다시 한번 그게 컴백이 되면서 엄청 어려운 개념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논증적인 해설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연결되는 질문으로 네네. 그럼 이제 동아고만의 특성화된 어떤 기말고사 대비 방법이란 게 좀 있을까요? 동아고만의 특성화된 기말고사 방법, 원래는 제가 이제 적중률이 100%를 자랑한 만큼이나 사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제 요번 시험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모의고사 기반의 그 어떤 개념에 되게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동아고스럽다라는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 여태까지 동아고 시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8년도 19년도 서술형 많았을 때도 쉬웠어요. 네, 그 쉽다가 문제 자체, 문항 자체만 두고 비교했을 때 쉬웠어요. 근데 점수는 더 안 나왔고 풀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시켜야 되는 거냐면, 이게 우리가 정말 개념에 특화된 학습을 이어온 학생과 유형 문제풀이에 특화된 학습을 이어온 학생이 분명히 갈린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쵸. 무엇보다 모의고사 경험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이번 시험에서는 이점을 봤을 거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제가 진짜 웃기는 사례를 봤는데, 요번에 저희 시험을 잘 본 이 아이들이 제가 그 직전 날에도 18, 19년도 그 논술형 5, 60% 나오는 그 체감을 좀 경험하라고 한번 풀려봤어요. 근데 점수가 정말 바닥을 쳤거든요. 이게 정말 바닥을 쳤어요. 평균 점수가 뭐 거의 6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60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심화반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서 8, 60점대를 자랑하면서 2등급 정도의 안정권에 돌입을 하고 이런 결과를 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제가 찍어준 게 점수로서 직결이 된 사항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동아고만에 대비를 한다. 서술형에 좀 더 논증적인 문제를 해설하기 위한 어떤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론에 좀 더 집중한다든가 아니면은 개념을 이용한 정말 극심화된 문제, 힐러 자체 자작 문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니까 버려야지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개념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틀을 우리가 배웠던 개념 학습을 갖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마디로 개념의 완전 학습을 좀 더 추구하는 바다라는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1, 2, 3, 4 중에 네네. 사실 좀 질문을 좀 바꿔서 질문해보고 싶어요. 네. 예, 사실 뭐 1, 2, 3번 아까 설명하실 때 다 포함해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네. 4번을 좀 변형해서 4번. 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냐? 네, 변형하겠습니다. 지금 민수쌤만 따라가면 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기말 점수, 만약에 중간을 망친 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기말 점수 망치면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오셔야죠. 따라오셔야죠. 저만 따라오셔야죠. 이런 사기치는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자신이 있죠. 당연히 자신이 있는데, 늦었냐는 질문이 두 가지로 갈리긴 해요. 수학을 시작하기에 늦었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기말 점수를 내기에 늦었냐?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늦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승선을 어느 정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수학이란 본질적인 수학이란 과목, 수능 혹은 대학 입학하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늦지 않았고, 맞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제 바로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없습니다. 좀 늦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제 수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만서도 이것만큼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확답이 아니라 사실 다른 학원에서나 어느 선생님이 나만 따르면 기말은 무조건 100점 맞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기죠. 네,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불가능해요. 사기예요. 애초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단계의 과목인 만큼이나 그 초반 부분이 약한데 어떻게 기말에 갑자기 잘합니까? 그렇죠. 네, 물론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수학에 모두 때려박아서 정말 모든 과목을 버린 채로 수학에만 그래도 힘들걸요? 사실 힘들죠. 네. 1등급이 나올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한 과목을 네. 15시간씩 맨날 공부하는 게 얼마나 고역인데. 그 자체가 고역. 그럼요. 네. 정말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따라오라라는 말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냐. 당신의 대입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수능 100점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빠른 시일 내에, 그 빠른 시일이 사람마다 좀의 차이는 있겠죠. 그게 2학년이 될 수도 있고 3학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학년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1등급까지의 그 간극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수쌤의 수업을 듣기에는 늦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확실하죠. 아직 수업이. 제 수업은 네.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개강이 맞습니다. 개강이 임박한 만큼 물론 제가 학생 수가 이제 반에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만큼 또 쪼개놨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나눠놔서 좀 더 집중 케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저희 오늘 라이브 설명에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맞아. 오늘 라이브 설명도 하고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이라기보다 좀 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 좀 더 솔직하게. 네, 좀 더 솔직하게. 저희 뭐 정말 대화니까요. 그쵸. 네, 좋은 대화죠. 그래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위안을 얻을지 아니면 좀 위기감을 얻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2시예요. 네. 새벽 2시라서 이게 사람이 거짓말을 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정도면 솔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든요. 거짓말을 치면 네. 말이 막 떨리고 그쵸. 더벅거려요. 솔직하게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분노에 차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쵸. 저도 정말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 난이도에 대한 질문, 지금 점수면 내신 몇 등급 나오냐 뭐 이런 등등의 질문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난이도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단일 문항만 봤을 때는 지난번 시험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다만 대비하기는 좀 더 쉬웠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점수면 내신 몇 등급 나오냐? 어떻게 합니까? 그쵸.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지금 90점 나왔고 100점 나왔고 혹은 20, 30점 나왔다고 해서 제발 부탁입니다. 일일비하지 마세요. 일일비하지 맙시다. 왜냐면은 평가 반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중간고사도 몇 % 이런 게 있고 지필고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필 이후에 이제 수행을 보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도 보고 나서 결국 합산된 점수가 학기 말에 성적으로서 반영이 되는 거지. 이걸 뭐 지금 못 봐가지고 뭐 나 수시 포기할래. 나 정시 가야겠다. 제가 아까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네. 이게 공부를 포기하고 나서 정시를 택한다고 이제 포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당부드리고 싶은데 제발 좀 네. 저한테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저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서울대시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데 네, 네, 여러분 그렇죠. 방법 많거든요. 네, 네. 내가 머리에 손 얹고 너는 갈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능성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남에게 그걸 의존. 그럼요. 네. 네. 그 책임은 우리 스스로 끝까지 가져가요. 그럼요. 저희도 이제 저희 책임을 다하잖아요. 네, 정말로 후회 없는 수업을 하고 정말 거기에 맞게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말 그대로 최상위권까지도 최대한의 대비를 통해서 그쵸.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듣더라도 김민수의 수업을 혹은 강민재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냈어 라는 자신 답변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그쵸, 그쵸. 맞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현실 도피하지 맙시다. 도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맙시다. 그쵸. 정시는 정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정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제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슬라이드를 보면은 피드백은 짧고 굵게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1등급을 처음으로 받아내는 그 순간이 반격의 시작이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7등급 나왔어. 다음에 3등급 맞으면 돼요. 다음에 3등급 못 맞아. 5등급 나왔어. 그 다음에 3등급 맞으면 돼요. 안 나왔어. 그래도 1등급 맞으면 그 다음에 2등급 맞으면 돼요.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1이 나와요. 근데 그 1이 나온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성공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진짜 이건 재수없는 말이지만 재수를 결심한다 해도 이 1이라는 경험을 내신에서 겪어보지 못하고 그냥 나 못 봤으니까 재수할래. 거의 대부분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떻게 보면 상위 4% 이내 1등급의 대학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96%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1등급이라는 등급, 정말 그 등급이 주는 4% 이내에 대한 어떤 감각이 주는 그 분명한 경험치가 있어요. 그게 도달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반격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동아고 대비를 위한 확실한 공부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QM 민메시이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네. 이게 피드백은 짧고 굵게 네네. 수학이 부족하다면 모든 과목보단 네. 수학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실력 향상이 가능하다. 네네. 다른 과목은 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학습 저 플랜 국어 가르칩니다. 그렇죠. 국어도 피지컬에 가보는 만큼 네.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겠지만 본인이 정말 더 부족한 게 수학이다. 네. 라고 했고 그 시기가 점점 늦춰졌다. 만약에 뭐 지금 당장 시작한다. 그럼 사실상 공부해야 될 게 아직은 상대적으로 미래에 비해 적죠. 네. 근데
정말 지금보다 더 늦어진다면 그 압도적인 공부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거는 정말 평상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국어나 영어가 이제 과목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이 수학이 주는 어려움이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다르다. 네, 네.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가 주는 어려움과 언어의 과목이 주는 어려움과 수학이 주는 어려움은 다르다. 그러니까 국어는 아이들이 어려워도 풀려버려요. 제가 그냥 해명하는 거 보려고 네네. 농담삼아 던져보고. 당연히 수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수학이 중요하고요. 수학이 수능에서도 네. 사실 표점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 다음 표점은 국어입니다. 맞습니다. 국어가 수학 표점을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수학 열심히 하는 게 좋고요. 대신은 수학 공부하는 걸 평소에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수업 깔리는 것만 봐도 국어 수업 실수가 훨씬 더 적어요. 왜냐면 개념을 계속, 물론 국어도 개념을 쌓아가지만 수학은 중간에 개념 빈틈이 생기면 이걸 채워놓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 열심히 해주시고요. 수학의 한 절반 정도 노력만 국어에 쏟아부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둘 다 100% 쏟아야죠. 그런 건 없어요. 네.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래도 여러분들께 저희가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아이들이 좀 스스로 명심하면서 선생님들도 저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학원은 학원답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분명히 빛을 발할 거다. 이런 부분들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동학원의 신대비를 위한 확실한 공부법. 네, 저는 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자만스러운 민메스다. 약간 민메스다. 이게 좀 오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적중률만 갖고 밀어붙이는 말은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아니에요. 자신감 가지고 봐야죠. 네, 이게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강사 자신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공하는 수업의 커리큘럼이 이제 뭐 클리닉, 본수업, 인강, 그리고 줌, 그리고 모의 내신까지 약 20회 정도 이제 뭐 된다는 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도 이제 밝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자면 개념은 탄탄하게, 문제는 확실하게, 예상은 정확하게 하는 윈메스가 될 테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봐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죠. 언제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는 원래 이게 좀 이렇게 아쉬웠던 말들 그렇게 가는 거니까 최고가 최고의 수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네네. 마무리 멘트가 무엇이죠? 마무리 멘트. 네. 제가 하겠습니다. 최고에게 최고의 수업만 들을 당신입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제가 함께합니다. 민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